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집중진단 제주 안정입니다. 12월 마지막 주 오늘 집중진단 제주에서는 2023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도민사회에서 기억에 남을 만한 큰 관심사는 무엇이었는지 짚어보고 다가올 새해 제주사회 이슈를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토론자는 언론계와 시민사회단체에서 모셨습니다. 함께 하실 분들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재영 동아일보 기자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강호진 제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 대표 함께 하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조수진 제주투데이 기자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김정도 제주환경운동연합 정책국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네 분 모시고 2023년 제주 현안을 돌아보면서 과제도 짚어보고 전망도 해보는 그런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토론을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2023년 이게 벌써 한 해가 다 가버렸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올해 제주 사회에서 가장 큰 어떤 관심 있게 봤던 주제, 이슈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먼저 강호진 대표님부터 부탁드릴까요? 네, 우선 개인적으로는 이제 사회적 경제가 윤석열 정부 때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어쨌든 사회적 경제 기업들과 함께 극복해보려는 노력을 했었고요. 또 사회적으로는 도민들이 보시기엔 지긋지긋하시겠지만 행정체제 개편 이 문제를 좀 풀어보려고 개인적으로 단체에서도 많은 의견을 개진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표님은 사회적 경제 이슈랑 행정체제 개편을 가장 관심 있는 주제로 보셨군요. 네, 관심 있는 주제와 함께 또 행동을 했던 분야입니다. 네. 사회적 경제 같은 경우는 윤석열 정부에서 일자리 문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예. 사회적 경제에 대한 지원이 좀 끊어졌다 이런 의미인가요? 사실상의 사회적 경제 기업에 대해서 일자리 자체를 네. 좀 부정적으로 모셔가지고 국가 예산을 다 삭감해 버렸습니다. 이에 대응해가지고 지방정부 차원에서 예산을 확보하는 과정이 좀 있었고요. 부족하지만 일부는 또 확보된 바가 있습니다. 네, 사회적 경제 자체를 좀 이렇게 현 정권에서는 별로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다 이런 말씀이시죠? 사실은 사회적 경제는 좌파도 아니고 우파도 아닌데 너무 좌편향으로 모셔가지고 네. 중요한 기업들의 역할을 좀 무시했던 경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뒤에 조금 더 얘기해 보도록 하고요. 임재영 기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아무래도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중요하지 않았는가. 경제 문제? 예, 경제 문제가 지금 코로나19가 풀리면서 경제가 활성화되려고 좀 생각을 했었는데 네. 뚜껑 막상 대보니까 이제 고금리, 고물가. 네. 관광객들 들어왔지만은 내국 관광이 빠졌지만은 중국이 채워졌다고 하지만은 지갑을 또 안 여는 상황. 그러다 보니까 숙박, 음식, 도소매. 네.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너무 안 좋아지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대출 갚기 위해서 대출을 받아야 되고. 네. 그러다 보니까 원래 아마 한국은행에서 이야기했던 게 30조 원 네. 최초로 대출액이 30조 원을 돌파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연체율도 높아지지.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너무 그러니까 지금 정치적, 행정적인 이슈가 있지만은 실제 이 도민들한테는 먹고 사는 문제가 너무 팍팍해졌다. 건설 경기도 다운되지. 미분양 지금 2,500, 1,000, 사상 처음이라는 용어가 이번 수치상으로 다 나오고. 물론 감기율 가격이 원래 좀 좋아져가지고 그나마 다행이긴 한데 전반적으로 경제가 안 좋다 보니까 이제 20대, 30대들은 또 제주도로 빠져나가는 부분. 아마 올해가 몇 년 동안 유입 인구가 많았는데 올해가 아마 유출 인구가 좀 많아지지 않을까. 인구 유출도 많아지고 경제도 안 좋아지고 전반적으로 좀 제주가 코로나 때보다 더 안 좋은 상황이다 이런. 그러지 않을까. 수치상으로 모든 부분들이 나오는데 원래가 작년보다 더 안 좋아진 상황이 되지 않을까.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네. 제 주변에서도 지금 경제가 예전보다 어렵다는 말씀 많이 하시긴 하시더라고요. 네. 조수진 기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저는 오늘 제주환경운동연합에서도 10대 뉴스로 선정한 이슈이기도 한데요. 이걸 지금까지 많이 얘기됐던 그런 쟁점보다 좀 더 다른 관점에서 좀 주목을 해서 살펴봤습니다. 네. 올해 5년간 공사가 중단됐다가 올해 재개된 월정리 하수처리장 증설 공사 관련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이게 하수처리 시설 같은 어떤 기피 시설이나 혐오 시설 같은 경우는 보통 도심 중앙에는 잘 짓지 않잖아요. 그렇죠. 보통 다 대부분 주변 지역으로 짓게 되죠. 그게 인구 수가 적기도 하고 그리고 땅값이 또 비교적 싸기도 하니까 그런 부분이 대부분인데요. 그러면서 그 상생 방안이란 이름으로
그 마을에 마을회관을 지어준다거나 체육관을 네. 지어준다거나 뭐 벽화 마을을 만들어준다거나 이런 이제 방안들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과연 상생 방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상생의 주체는 누구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주제를 좀 가지고 왔고요. 또 이런 사업들이 그런 하수처리 시설 같은 그런 사업들이 효율이라는 명목 아래 좀 정당성을 가지게 되는데요. 네. 그 과연 효율이 가장 좋은 것일까? 지금 이 시점에도 오늘날에도 이게 최선일까 하는 질문이 또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이런 시설을 또 짓는다고 하면은 그 지역 주민들은 뭐 말씀드렸다시피 좀 기피 시설, 혐오 시설 네. 같은 경우라서 반대를 하는 경우가 대다수잖아요. 네. 그런 반대를 좀 지적하는 측에서 반대를 비판하는 측에서 좀 주장하는 논리로 매번 등장하는 게 님비라는 건데요. 네. 님비는 이제 내 뒷마당에는 안 된다라는 뜻이고 이게 이기심이라는 이제 이기적이지 않느냐라는 비판 이제 여론이 많이 나오는데 사실 이번 월정 하수처리장 공사 이제 거기서 반대했던 분들 해녀분들이나 그 지역 주민분들 얘기 들어보면 내 뒷마당이 안 된다는 논리가 아니었어요. 네. 내 뒷마당도 안 되고 그 누구의 뒷마당에서도 안 된다는 논리였거든요. 그래서 하수처리 시설 같은 경우에는 하수처리량이 이제 뭐 계속 늘어난다고 해서 계속 이걸 계속 지어야 되는 문제인가? 네. 뭐 물론 뭐 한경운동 연합에서 지적하셨지만 추후에 이 관련해서도 좀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을 것 알겠습니다. 같습니다. 그 조수진 기자님은 제주 사회에서 월정리를 필두로 해서 어떤 갈등이 해소되는 과정, 조정되는 과정에서의 문제들을 좀 짚어보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었다 이렇게 좀 보신 것 같고요. 뭐 지금 얘기 나오긴 했지만 김정도 국장님 같은 경우는 환경운동연합에서는 매년 10대 환경뉴스 제주 지역에서 선정하고 있는데 올해도 선정하신 거죠? 네, 선정했습니다. 네, 어떤 뉴스들 나왔습니까? 뭐 다 짐작하시겠지만 제2공항 갈등이 어쨌든 있었고요. 또 네. 일본 정부가 해고염수 결과적으로 해양 투기하면서 논란이 컸었고 또 정부 차원에서는 일회용품 보증금제를 흔들려는 여러 가지 시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도 10대 환경 뉴스로 선정을 했고요. 또 이번에 도시계획 조례가 좀 통과됐는데 좀 난개발 우려 뭐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이름을 올렸고 말씀하신 동부하수처리장 문제 마찬가지로 들어갔고요. 그다음 공공주도 풍력개발과 관련돼 있는 논란도 좀 있었고 또 생태법인 추진 이 부분도 좀 중요한 내용이었던 것 같고요. 또 습지가 훼손되는 과정에서도 또 습지를 보호하려는 노력들이 이어져 오는 부분도 좀 중요한 뉴스로 얘기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또 제주 들불축제 같은 경우 이제 블로키를 안 하는 수순으로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좀 중요한 부분이어서 10대 환경 뉴스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10대 환경 뉴스 들어보니까 뭐 웬만한 우리가 들어본 뉴스들이 다 들어가 있는 것 같네요. 이게 예전보다 환경 뉴스 고르기가 더 힘드시겠습니다. 아니, 올해는 좀 쉬워서 좀 쉬웠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이제 주제를 모아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운동연합도 발표했지만 언론사들 중에서도 또 10대 뉴스 발표하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한번 10대 뉴스들 나온 것들을 공통 뉴스를 좀 추려보니까 말씀하신 제2공항 문제는 어디서나 다 다루는 것 같고요. 그리고 후쿠시마 해고염수 해양 투기 문제, 그리고 들불축제 존폐 공론화, 그리고 기상이변 속출, 행정체제 개편 문제, 그리고 제주 4.3과 관련된 이야기들, 그리고 아까 얘기하신 신3구 시대의 경제와 관광의 위기 문제, 그리고 최근에 나왔던 오지사의 지금 검찰 구형 이후의 내용들, 그리고 마음 아픈 소식이지만 최연소 도의원의 사퇴 뭐 이런 것까지가 오늘 좀 많이 다뤄진 것 같습니다. 이 중에서 오늘 전부 다 10가지 주제를 다 얘기해 볼 수는 없을 것 같고 몇 가지만 한번 집중적으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내년 되면 아마 횟수로 10년째 되죠. 제2공항이 처음 이제 발표된 게 2015년 11월 정도로 기억을 하는데 그래서 이게 제 주변에서도 제2공항 이제는 끝난 것 아닌가 이렇게 묻는 분들도 가끔 있고 또 한편에선 이제 계속 추진될 거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고 아직도 좀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어쨌든 국토부에서는 지금 계속 기본계획 고시를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2공항 올해를 넘기고 내년까지 이게 계속 좀 논란이 이어질 것인지 아니면 이제 종지부를 찍고 다른 방향으로 갈 것인지 이런 토론부터 좀 먼저 해보면 좋겠는데요. 이번에 임재현 기자님 먼저 한번 말씀 열어주시겠습니까? 예, 뭐 지금 제2공항이 뭐 비단 어제 오늘 일은 아니고 그렇죠. 특히 또 국책 사업인 경우에 좀 대단히 사업인 경우에 또 장기가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게 시간이 뭐 10년 뭐 저는 또 뭐 더 오래 걸려도 괜찮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만큼 또 토론이라든가 체크해야 될 부분이 많은데 네. 오기 전에 뭐 엊그저께 담당 공무원하고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국토부에서 기본계획 고시는 올해는 이미 늦었고 이제 좀 장관 또 개최 시기고 뭐 이런 상황이어서
뭐 내년에 뭐 이루어질 걸로 보는데 이루어지면 이제 환경영향 평가가 들어가겠고 환경영향 평가 기간이 한 1년 11개월 한 2년 정도 걸린다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이 기간 동안은 사실은 이슈가 좀 줄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환경영향 평가를 마치고 정부에 마치고 요게 제주도에서 할 수 있는 절차는 아마 제주도 도의회 동의 이 절차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뭐 오영훈 지사나 지금 앞으로 남아있는 절차가 남아있을 때 적용하겠다는 부분이 이 부분이 아닌가. 그래서 당분간 환경영향 평가가 이루어지는 기간 동안은 약간 제2공항이 약간 소강 상태가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 좀 해. 물론 뭐 중간 보고라든가 이게 뭐 보고서 내용이 나올 때마다 뭐 이슈화 되겠지만은 이게 최종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약간 소강 상태를 맞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김동도 국장님 같은 경우는 계속 주민투표를 요구를 하신 걸로 제가 기사에서 봤는데 계속 자기결정권을 확보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일단 국토부가 거부를 한 상황이고요. 뭐 네. 원희룡 장관께서 뭐 수차례 뭐 제주도가 알아서 할 일이다 뭐 이런 식으로 공을 떠넘기신 상태고 어쨌든 뭐 도정 차원에서도 뭐 국토부가 안 하겠다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겠냐라는 입장으로 계속 나오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어쨌든 제주도 차원에서는 도민결정권을 어떻게 확보할 거냐라고 얘기했을 때 두 가지를 얘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갈등조정 협의를 통해서 해결을 하겠다라는 게 하나가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어쨌든 제주도의회 동의 절차가 있기 때문에 도의회는 어쨌든 간에 도민의 투표로 인해서 만들어져 있는 이제 의정기관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어쨌든 동의 부동의를 논의하고 통과되는 과정이 일종의 어쨌든 도민 결정권 확보 아니겠느냐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아쉽습니다. 사실 이게 국토부가 약속했던 부분이 분명히 있는 거고요. 그리고 어떤 부분입니까? 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도민의 의견 이제 공정하게 모아진 도민의 의견을 존중하겠다라는 것이었고 사실 그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원희룡 지사 당시에 이제 뭐 여론조사를 통해서 한번 결정이 났던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어쨌든 국토부가 뭉개고 있었던 상황이었던 것이고 그거에 더해서 그렇다면 그걸 인정하지 못하겠다면 정말 도민의 모두의 공의를 어쨌든 도민의 동의를 얻을 수 있고 도민의 생각을 읽을 수 있는 주민투표를 하자는 것이었는데 그마저도 지금 받지 않은 상황이 돼버려서 결과적으로 상황이 굉장히 지금 더 난해한 국면으로 가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아쉽다고. 난해하다는 건 앞으로 갈등이 더 높아질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게 어쨌든 주민투표라는 거는 결과적으로 찬반을 묻고 그에 따라서 나온 결과를 따르겠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갈등의 종지부를 찍겠다라는 것이었는데 어쨌든 갈등의 종지부를 찍을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 그렇다면 갈등이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갈등의 폭은 더 커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 것이죠. 조 기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금 사실 여기 기본계획 고시가 늦어지고 있는 그 배경에는 지금 국토부가 기획재정부에 요 제2공항 기본계획안을 지금 제출을 했고 거기 사업비를 두고 지금 협의를 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게 좀 늦어지고 있어서 왜냐하면 지금 기재부가 가덕도 신공항 쪽 사업비를 두고 지금 검토를 하는 중이라서 이게 제2공항이 좀 후순위로 좀 밀려서 아마 내년쯤에야 좀 이루어질 것 같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좀 살펴봐야 할 부분이 그 사업비를 들여다보니까 그 기존에 10년이 넘었잖아요. 그래서 4조 원에서 6조 원대로 늘어났습니다. 그 기재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 그 당시에는 4조 8,700억 원이었는데 그 최근엔 6조 6,700억 원으로 늘어나서 총 1조 8천억 원이 증가를 한 겁니다. 이게 비율로 따지면 37%가 증가를 한 건데요. 여기서 토지 가격이 뭐 상승한 부분도 있고 물가 상승 부분도 있어서 이걸 배제하더라도 예산이 11% 넘게 증가를 한 걸로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15%를 넘어가게 되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다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제2공항이 또 더 늦어질 수도 있는 어떤 그런 요소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법적으로는 지금 만일 예산이 15% 이상 증액되면 예비 타당 조사를 새로 해야 된다. 새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11% 좀 넘게 증가를 한 상황이거든요. 근데 뭐 지주투데이 쪽에서 이제 취재한 바에 따르면은 이 기본 계획안 사업안에 보면은 사업은 분명히 있는데 예산으로 책정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 사업비로 책정되지 않은 부분도 발견이 됐거든요. 이런 부분까지 아마 기재부에서 좀 면밀하게 검토가 이루어진다면 또 다른 또 어떤
앞으로 또 결과가 어떻게 될지 좀 바꿀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기재부의 검토 결과에 따라서 이후에 좀 논란이 될 예제들이 좀 남아있다 이렇게 보시는 네. 거고요. 네, 강우진 대표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남아있는 큰 절차는 기본계획 고시인데 네. 지금은 이제 장관이 이제 교체되는 상황이라서 당장 원래 될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네네. 내년 초도 사실 좀 지켜봐야 할 상황 같습니다. 또 아까 말씀대로 정부 정책 방향이 제2공항보다는 가덕도 좀 가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은 변수인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남아있는 거는 영향평가 절차인데 이 부분도 저는 갈등이 없을 때 아니라 더 커질 것 같아요. 네. 또 제기됐던 모든 사안들이 그쪽으로 집약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이제 다양한 이해관계들이 충돌할 수밖에 없는 거고 다만 아쉬운 것은 그 원희룡 장관이 사실 제주도지사 하실 때도 영리병원이나 제2공항 도민들이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다 엎었거든요. 마찬가지로.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정책 결정 안 해주는 바람에 여기까지 온 게 있고 또 아쉬운 점은 오영훈 지사 관련해서도 분명히 선거 과정에서 도민의 자기결정권 실현을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결론적으로는 국토부에다가 주민투표를 요구하지 못한 부분은 저는 이제 반성을 할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들어보니까 제2공항이 한편에서 내년에도 뭐 임 기자님 같은 경우는 환경영향 평가 기간 동안 좀 조용할 거다 이렇게 또 보기도 하셨는데 조 기자님 말씀처럼 이게 예산 정액되는 양에 따라서 분석에 따라서 또 예비타당 조사를 새로 해야 되거나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도 같고 그리고 또 김전동 국장님 말씀처럼 환경영향 평가를 할 때 갈등조정위원 협의회를 구성하게 되는데 그건 구성하는 권한은 또 환경부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요. 그거는 끝났습니다. 끝났습니까? 예. 영향평가 과정에 다른 도에서 네네. 중점 대상 사업이 되면은 도 차원에서 이것을 조정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긴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 같은 경우에는 전략 같은 경우 환경부 권한인데 네네. 환경영향평가부터는 도지사 권한이기 때문에 지사 그러면 제로 내년에 시작하게 되면 만들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도지사 권한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걸 갈등조정 협의회를 만들겠다고 약속을 한 겁니까, 도지사가? 어쨌든 몇 번에 걸쳐서 발언을 하셨기 때문에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충분히 인지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게 사실 제2공항 도민사회에서 선거 때마다 좀 이슈가 되는 것 같고 아마 내년에도 좀 이슈가 되지 않을까라는 전망은 해보는데 이슈만 되고 결과가 안 나오는 것 같아서 도민들이 굉장히 답답해하는 것 같아요. 뭐 가든 좀 결과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건데 그 방법 중에 하나로 주민투표를 요구했었는데 주민투표는 지금 안 하는 걸로 됐고 그럼 내년에 정부 절차를 밟아가는 과정에서 다양한 요소들이 있을 것이다라고 보시는 건데 이게 일단 제2공항 이런 정도 얘기로 정리를 하면 될까요? 혹시 더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십니까? 단기간에 끝날 사업은 아니고 영향평가까지 고려하더라도 최소 2년 이상은 걸릴 것 같습니다. 상황이. 네, 그러면 사실 또 2026년 지방선거 때까지 또 그때까지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버렸습니다. 대선도 지나고 아마 지방선거까지 포함해서 시간이 흘러가지 않겠냐 이런 관측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이게 도민사회에게 어떻게 보면은 피로감과 갈등이 계속 누적되고 있는 것 같아서 내년에는 뭔가 좀 획기적인 방안이 마련되면 좋겠는데 지금 주민투표 이외에 여기서 도민사회 갈등을 좀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줄일 수 있는 방안 같은 게 고민하신 게 있을까요? 이게 사실 마땅치가 않은 게 이게 어쨌든 가부라는 게 있는 상황인데다가 어쨌든 뭐 찬성 반대가 아주 높은 수준으로 갈려져 있지 않은 그런 현안이다 보니까 사실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타부타 결정이 나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어쨌든 주민투표라는 도민결정권 이런 얘기였었던 건데 사실 그 이외의 것으로 이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느냐라고 했을 때는 특별한 방법이 떠오르지는 않고요. 특히 이제 어쨌든 환경영향평가 초안이 나오게 되면 그 초안을 두고 이제 주민 공람이 시작될 텐데 이때 굉장히 많은 갈등이 아마 첨예하게 나타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건 적어도 2년 네. 정도 지난 뒤가 아니겠습니까? 초안 같은 경우는 2년 안에 나올 거라고 저는 네네. 보통 초안은 한 1년 조금 넘어가기 시작하면 이제 보통 나오고 그다음 본안으로 들어가고 이렇게 심의가 되는 거기 때문에 초안이 나오는 시점에 아마 굉장히 큰 갈등이 폭발하지 않을까. 그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찾기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짧게 주민투표를 아직 포기할 단계는 아니라고 보고요. 아직? 국책사업인 경우에도 삼척 같은 경우에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다양한 좀 사례를 발굴해서 사실은 주민투표 이상의 방법은 없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좀 노력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국토부가 안 하더라도 도지사가 우선은 주민투표를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신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일단 제2공항 이슈 이런 정도로 한번 좀 정리를 하도록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2025년 넘어가고 계속 갈등이 정폭돼서는 안 될 것 같은데 그 사이에 뭔가 좀 해결책이 만들어지면 좋겠다 싶습니다. 다음은 후쿠시마 원전 해고하면서 아마 2023년 가장 뜨거운 이슈였지 않을까 싶은데요. 요즘에는 좀 관심도 적어지고 언론의 보도도 좀 적어진 것 같습니다. 이게
지난 1년 동안의 과정 지켜보시면서 어떻게 보셨는지 이번 조순인 기자님 먼저 말씀 부탁드릴까요? 네. 뭐 이 부분 관련해서 지금 3차 방류까지 이제 마친 상황이고 내년 4월부터 또 다시 내년부터 다시 방류를 할 건데 그 방류량은 아직 뭐 정해진 건 없죠. 근데 저는 이 지나온 과정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는 또 다른 분들도 많이 말씀해 주실 것 같아서 이제 이 사태를 지켜보면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사태를 지켜보면서 두 가지 정도에 좀 주목을 했었는데요. 과연 이 핵 에너지, 그러니까 원자력 에너지가 과연 싸고 안전한 에너지인가에 대해서 아직까지 천만 여론이 팽팽하긴 한데 다시 한번 좀 고민해볼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사태만 보더라도 이 방류가 말 자체가 방류가 바다에 버린다는 거잖아요, 결국. 그 오염수를 처리하는 가장 손쉽고 싼 비용이 적게 드는 방법인 겁니다. 사실 지금까지 원전을 완전하게 폐로하는 기술은 개발되지 않았고 없는 상황에서 이 최선은 폐기물을 보관하는 건데 이 보관하는 건 비용이 많이 드니까 결국 일본에서 이렇게 바다에 버리기 결정을 했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따른 비용이 사실은 이제 줄어들거나 이제 낮아진 게 아니라 전 세계가 부담하게 된 상황이 된 거라는 부분에 저희가 좀 주목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더 많은 비용이 들 수도 있다.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만 해도 수산물 안전하다고 홍보하고 무슨 방사선 검사하고 하는데 올해 예산만 7조 원이 들었다고 하는데 이것도 사실 오염수 방류에 대한 비용이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원전 자체에 대해서 이제는 우리가 이번 기회에 원전을 한국에서 지금은 윤석열 정부는 지금 추진하는 쪽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좀 더 이루어지면 좋겠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지금 뭐 어떤 이상 징후 이런 건 혹시 없었습니까, 김정도 국장님? 뭐 이상 징후는 보통 후쿠시마 앞바다 중심으로 일어나는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삼중수소 농도가 어쨌든 올라가고 있다는 건 확실히 나타나고 있는 것이고 그 외에 뭐 최근에 뭐 정어리 떼죽음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나오고 있는데 뭐 이게 핵오염수와 직접 연결되어 있는지 아닌지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부분들까지 포괄하면 굉장히 이상한 현상들이 일단 일본 내에서는 계속 발생하고 있다. 그리고 어쨌든 뭐 핵오염수 저장 탱크 청소하는 과정에서 이제 청년 노동자가 사고를 당하는 일도 있었고 뭐 이런 저런 부분들 생각해 보면 어쨌든 일본 내에서는 지금 굉장히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이게 우리나라의 문제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어쨌든 여론이 굉장히 좀 차가워진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이게 어쨌든 투기가 되는 시점부터 그렇게 될 것이다라는 예측이 있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좀 주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 같고요. 또 투기된 이후로 정부나 국회 차원에서 굉장히 관심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영향을 주는 것 같고 더 중요한 건 어쨌든 우리 바다에 직접적으로 뭔가 영향이 나타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들이 어쨌든 영향을 주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있긴 한데 어쨌든 일본 내에서 발생하는 일들이 계속 뭐 뉴스로 나타나게 되고 그리고 한 뭐 어쨌든 우리 바다에서도 최소 한 3년 뒤부터는 어쨌든 영향이 본격적으로 나타날 거라는 예측들이 있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면은 어쨌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논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논란은 될 건데 어쨌든 대책이라는 것이 지금 막 뾰족하게 많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뭐 수산물 안전 표시하거나 방사능 농도 검사하는 정도인 것 같은데 임 기자님이 보실 때는 어땠습니까? 추진되는 1년의 과정 돌아보시면서. 저는 사실은 뭐 원전 부분도 있지만 이건 또 해양 생태계 쪽으로 바다에 뿌렸으니까 바다에 뿌린 부분이어서 해양 생태계 쪽으로 보면 이게 아까 뭐 말씀했지만은 후쿠시마 그러니까 태평양 돌아가지고 후쿠시마 난류를 따라서 제주에는 오기까지 한 3, 4년, 4, 5년 뭐 이렇게 걸리는 부분인데 근데 이게 이슈화되면서 사실은 피해를 본 게 수산업계가 많이 피해를 받지 않습니까? 뭐 지금 뭐 수산물이 많이 회복이 됐다고는 하지만 그때 당시에 뭐 수산물 안 먹고 뭐 이랬던 부분들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약간 뭐 정치권이든 이런 쪽에서는 너무 이슈화가 되는 건 당연하지만은 이런 부분에 대한 피해 같은 부분들을 어떻게 좀 예상하고 감안했어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고 해양 생태계 면에서는 이런 생각이 좀 들습니다. 그러니까 원전수뿐만 아니라 지금 제주 해양 생태계가 좀 변하고 있습니다. 수온이 그 상승 때문에 열대성 어종, 흰동가리돔 같은 경우에는 기후이기 때문에 지금 해양 생태가 바뀌고 있다는 정착을 해버리는 상황도 되고 이 바닷속에 지금 산호가 엄청나게 많이 번성을 하고 있어요. 산호 생물이 번성을 하면은 다른 뭐 그 다시마라든가 이런 미역, 그 갈주로 식물들이 사라지게 되는데 그러면은 어장이 변화한다는 이야기죠. 잡아야 되는 물고기들이 변하고 있는데 원전수를 포함한 이런 해양 생태계 변화에 대해서 지금 나라에서는 정부에서 하고 있는데 제주도가 자체적으로 이걸
집중적으로 하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그 수중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약간 정기적 모니터링을 해야만이 제주 어민들이 이제 해녀들이 어떤 걸 잡고 앞으로 10년 후에는 뭐 이게 못 잡을 수 있는 것들이 있다라는 것들이 나와야 되는데 이걸 하려 그러면은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모니터링이 좀 필요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오염수를 계기로 해서 제주도의 해양 생태계에 대한 제주도 자체에 좀 연구가 좀 더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래야 미래를 준비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데 강 대표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정치적으로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해방된 지가 얼마나 됐는데 여전히 대한민국 정부가 일본을 대리해가지고 한다 저는 안타까운 생각이 들고요. 정책적으로는 이 핵 오염수가 여전히 도민들이나 국민들의 바다 생태계 관련해서 안정성 저는 입증이 안 됐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철저한 좀 규명이 필요하고 그리고 아직도 싸움이 안 끝났기 때문에 저는 지방정부끼리도 연합을 해가지고 그린피스 등이 주장하는 국제법 위반이 있으니 국제해양기구에다가 이 문제를 제소해서 국제적으로 그 찬반을 결정짓는 그런 과정은 필요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방 정부들끼리라도 좀 연대해야 된다고 하는데 지금 그런 흐름들이 도정 안에서는 좀 있습니까? 일부 협의가 되긴 했는데 또 지방 정부마다 또 이렇게 정당마다 색깔이 다르기 때문에 명료하게 협의는 안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도는 이후에는 분명히 피해 지역인 만큼 좀 주도적으로 나서가지고 저는 싸울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도정 차원에서 지금 좀 준비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데 해양 투기 문제 이건 지금 어떻게 보면은 도민들이 어떻게 될지 좀 궁금해하기도 할 것 같아요. 이런 뉴스들이 일본에서 나오는 뉴스들 보면 계속 좀 원전을 해서 해양 오염수를 투기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일어난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거든요. 그런 사고가 일어나면은 정부에서 또 항의도 하고 뭘 하겠다고 했는데 도정 차원에서 이런 것들 모니터링은 좀 되고 있는지 또 궁금하네요. 뭐 특별하게 도정에서 모니터링 한다는 얘기는 없는 것 같고요. 뭐 특별하게 뭐 대응할 계획도 없다고 듣고 있고. 그래서 좀 그런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게 제주도 같은 경우에 직접적으로 수산업에 피해를 본다고 수산업의 또 대표적인 아이콘이라고 할 수 있는 게 해녀일 텐데 또 저희 같은 경우에 해녀 문화가 뭐 농업유산이든 세계유산이든 다 등재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뭐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아무리 외교권이 없다 하더라도 제주도 차원에서 유네스코에 항의 문서를 보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최소한 그 정도는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게 어쨌든 문화유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렇다면 이런 뭐 유네스코에 항의 문서를 보낸다던가 하는 여러 가지 뭐 해외에 있는 기관들을 대상으로 하는 뭐 그런 것들을 충분히 해볼 수 있고 그런 것들로 여론을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도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어서 이런 부분 굉장히 좀 애석하다. 근데 오영훈 도정 차원에서 뭐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하고 대응하겠다고 얘기는 했지만 실질적인 부분들은 놓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리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좀 놓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확실히 어떤 일본과 한국과의 좀 외교적인 문제이기도 하고 국제적인 문제라서 사실 그 정부에서는 그 후쿠시마산 그 수산물들 수입 금지 조치했고 이게 분쟁으로 이어져서 뭐 그걸 다투다가 결국에는 최종 승소를 했어요. 저기 전면 금지하는 게 WTO 협정에 위배되지 않는다. 여기 하면서 정부는 어쨌든 금지를 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안전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게 모순되는 행동들 이게 나타나는 그 양상 통해서 국민들은 더욱더 신뢰를 잃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거든요. 제주도라고 해서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고 이게 사실 제주도 이게 뭐 국제적인 문제다 보니까 제주도가 뭐 나서서 뭘 하기 쉽지는 않겠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해녀분들을 대표로 해서 상징적인 어떤 분들을 대표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시도하거나 이런 적극적으로 그걸 모색하는 노력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도정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것은 다 공감이 좀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처럼 소극적인 대응에서 좀 더 적극적인 대응으로 나서야 된다. 그러니까 뭐 지역 간의 연합을 하든 혹은 또 국제기구에 직접 서신을 보내든 다양한 방법이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조금 정리를 해보고 다음 주제로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행정체제 개편 아마 올 한 해 또 가장 뉴스에 가장 많이 언급된 이슈가 아닐까 싶은데요. 행정체제 개편 지금 현재 아직까지 국회에서 특별법 개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좀 우려하시는 목소리도 있고 한편에서 도지사는 계속 그래도 추진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좀 전망을 하시는지요? 네. 강호진 대표님 예. 난관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영훈 도정은 2026년 7월에 새로운 체제를 개편하겠다는 취지인데 그 일정으로 보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다만 국회 과정에서는 이제 도민들이 선택할 수 있는 주민투표를 좀 완화시켜서
도민들의 의사를 집약할 수 있는 과정을 만드는 과정인데 저는 그 부분도 지금은 통과 안 됐지만 뭐 내년 상반기까지 남아 있으니까 그 조항만 통과된다면 도민들이 결정할 수 있는 방법은 있어 보이고 아마 내년 정도에는 도민들의 의사를 모을 수 있는 투표는 이루어지지 않을까. 네. 투표 결과는 또 존중하면서 국회에서도 관련된 입법을 진행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26년 지방선거 때는 예. 만약에 개편되면 개편된 선거로 임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것이죠. 그 타임라인인데 뭐 지금 상황으로는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가능하다고 보시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오영훈 도지사는 그러니까 뭐 그 뉘앙스를 보면은 어쨌든 간에 주민투표는 하겠다라는 의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별법 개정이 지금 내년 초에 이루어지든 안 이루든 간에 일단 절차적으로는 가능한 부분이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고 네. 아마 그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주민투표를 어쨌든 그 해서 그 결과를 갖고서 또 이 특별법 개정을 다시 요구할 수도 있는 부분이어서 주민투표는 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법 개정과 관련해서 주민투표는 이루어질 것이다. 아마 가지 않을까 뭐 그런 갈 생각이 것이다. 듭니다. 그러면은 강 대표님 말씀처럼 2026년 선거 때는 만약 주민투표로 동의 의견이 나오면 행정체제가 개편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 타임라인은 뭐 그러니까 스케줄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26년을 염두에 두기 때문에 내년에 반드시 안 이루어지면 이게 2026년이 안 되는 상황이 절차상으로 네. 시기상으로 그런 부분이 있어서 2026년을 그 목표로 두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내년에는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주민투표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게 제주도 입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김정도 국장님, 그럼 이게 주민투표를 총선에 붙여서 하는 것은 아니죠? 뭐 총선에 붙여서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당연히. 법률상 불가능합니다. 뭐 네. 일정상 불가능하고 네. 사실 총선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2공항 주민투표도 사실 총선에 연결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걸 결정하려고 했었으면은 뭐 벌써 결정이 났어야 되는 부분도 있는 거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생각해 보면 총선에 절대 못할 것 같고요. 네. 중요한 거는 어쨌든 그러면 이후에 내년 하반기쯤 하게 될 이후에 것이다. 하게 될 거거나 뭐 이렇게 하게 될 텐데 뭐 단독으로 진행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긴 하는데 뭐 그렇게 진행이 되면 어쨌든 뭐 가타부타 결정이 날 것 같고 어쨌든 중요한 거는 사실 행정체제 개편이 왜 하는가에 대한 도민의 어떤 동의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뭐 많은 분들이 지금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논의와 논쟁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 좀 더 논의하는 시간들, 좀 동의를 구하는 시간들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물론 이 주민투표의 일정을 가져가는 부분은 부분대로 가고 그 와중에서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고 또 여전히 또 논쟁이 되고 있는 부분들은 또 잘 가름하면서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조 기자님 어떻습니까? 이 국회 시간과 관계없이 제주도의 시간은 만들어갈 것이다 이런 의미로 읽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네. 저는 아마 이 그 주민투표 관련해서 특별법 개정 요 논의가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그 소위원회에서 이루어진 상정이 된다고 알고 있었는데 이게 아직 결과가 나왔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통과가 되기는 어려울 거라고 다들 전망을 하더라고요. 그걸 떠나서 저는 아까 김정동 국장님 말씀처럼 요 행정체제 개편 얘기가 애초에 왜 나왔는가, 도민들은 왜 원하는가에 좀 집중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거 관련해서 사실 도의회랑 도 차원에서도 아직 그렇게 원활하게 합의가 됐다고 보여지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과연 도민들은 여기에 대해서 얼마나 동의를 하고 있으며 그리고 실제로 행정체제 개편을 원하는 이제 많은 다수들이 지금 현재 행정체제로는 그 주민들이 제대로 된 이제 자기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고 그런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필요성에 의한 건데 그런 부분에 다시 한 번 더 집중을 해봐야 되고 그래서 저는 이게 또 너무 이제 비관적인 얘기일 수도 있는데 주민투표를 실시한다 하더라도 만약 이게 반대가 더 많이 나올 경우에는 또 어떤 대안을 준비하고 있는지 그것도 좀 궁금해지긴 합니다. 네. 그리고 투표율 또 몇 프로가 돼야 되는 겁니까? 원래는 3분의 1이었다가 주민투표법이 개정이 되면서 이제는 개합 요건이 25%로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사실 요건을 갖추기는 쉽진 않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처럼 투표함을 열지 못하는 사태는 잊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우선 최소 25%는 넘어야 된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알겠습니다. 이 행정체제 개편 내년에 방금 말씀들 하신 것처럼 도민사회의 논의를 좀 더 모아가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정도로 조금 정리를 해보고요. 몇 가지 얘기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우선 아마 이게 지금 기후위기를 올해 전 세계인들이 아마 몸으로 가장 많이 체감한 해라고 보통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주는 특히 농업이 위주인 지역이기 때문에 대책이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가장 시급한 대책 어떤 부분들이 필요할까요? 환경 이슈니까 김정도 국장님 먼저 하시겠습니까?
농업 분야 말씀하시는 네네, 네. 농업 분야. 아니, 농업 분야 같은 경우에 저는 항상 얘기하는 건데 이게 엘니뇨가 이번에 어쨌든 지금 발생이 돼 있는 상태고 기상청에서 엘니뇨 전망도 내놓고 라니뇨 전망도 내놓고 굉장히 많은 전망들을 내놓거든요. 네. 근데 이게 또 단기 전망이 아니라 중장기 전망이거든요. 그러면 사실 이런 부분들이 이런 농업 분야라든가 아니면 이 기후위기와 관련돼 있는 재난 분야라든가 이런 것들에 녹아들어야 되는데 사실 올해 엘니뇨 전망이 계속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간에 뭐 이제 가을 지나가면서 굉장히 많은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그런 전망들이 우세했는데도 사실 관련된 정책은 찾아보기 어려운 게 사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나와 있는 특히 국가 차원에서 이미 전망을 내놓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좀 제대로 판단하고 분석하고 그걸 좀 정책으로 녹여내는 그런 시스템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게 좀 강하게 좀 드는 생각이고 선제적은 아니더라도 이미 예측되는 사안들에 대해서는 준비를 해야 된다. 이런 그러니까 말씀이신 선제적인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미 나와 있는 예측도 반영이 안 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굉장히 좀 안일하게 좀 다가가고 있는 것들 아닌가. 이게 또 전망이라는 게 계속적으로 업데이트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과연 얼마만큼 따라가고 있는가. 사실 이런 부분들은 제가 뭐 관련돼 있는 공무원들하고 통화를 해보다도 엘니뇨라는 단어 자체도 모르는 경우까지 네.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인 상황인데 과연 농업 분야에 대해서 얼마만큼 준비를 하고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 더 중요한 거는 사실 이게 다 재난 쪽에 있는 파트에서 다 담당을 하거든요. 네. 그러면 이게 재난 파트에서 농업 분야까지 총괄해서 뭔가를 판단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농업 분야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다양한 분야가 좀 유기적으로 결합된 형태로 뭔가 의견을 나누고 거기에서 정책들을 내놔야 되는데, 현재 상황 같은 경우에는 모든 이런 기후위기에 관련돼 있는 재난 전망들을 재난 파트에서만 하는 거예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정책이 마련되지 않는 그런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컨트롤 타워가 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임재영 기자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농업 분야보다는 그러니까 기상이변은 이제 최근 몇 주 사이에서도 제주에서도 경험이 시작일 수도 있고 앞으로 네. 더 많은 이 기상이변들이 있을 거고, 제주도가 태풍을 맞이하는 섬인데 네. 지금까지 태풍 규모보다 더 큰 초강력한 태풍이 올라올 것이라는 전망들도 많이 하고 있고, 이런 기상이변에 대해서 우리 과연 이 재난에 대해서 그 제주도는 과연 제대로 대응을 할 수 있는 분야를 만들고 있는가, 시뮬레이션 만들고 있는가, 연습을 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 보면은 약간 너무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다는 좀 생각도 좀 들어요. 이번에 폭설냈을 때 공항 늦었지 않습니까? 네. 간단한 부분인데 매년 되풀이되는 부분인데도 탑승객들은 제주에 내렸더니 차가 없어요. 늦게 내린다 보니까. 네. 뭐 버스도 없고 택시도 부를 수도 없는 상황. 이런 상황에서 이런 지금 뭐 조그만 부분은 아니지만 이런 상황이 생기는데도 대처를 못 하는데 앞으로 더 큰 재난이 닥쳤을 때 과연 대처할 게 있을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지금이라도 빨리 이 시뮬레이션도 여러 번 하고 대응도 만들고 방안도 만들고 이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대응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짜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예. 말씀이신데요. 강 대표님 어떻습니까? 저는 안타까운 거는 기후위기 시대 농업의 이야기는 무려 15년 전부터 나왔습니다. 근데 15년 동안 도가 한 일은 용역 보고서, 온갖 계획 보고서만 쓰다가 아무것도 안 하신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로 지금은 현재도 탄소 중립을 위한 다양한 계획들을 세우고 있는데 그냥 보고서만 남아 있습니다. 지금은 보고서를 쓸 시기가 아니라 예산과 정책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농업 위기를 극복하는 방안을 행동할 때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보고서가 필요하지 않다. 지금은 몸에 와닿는 정책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조 기자님 어떻습니까? 저도 기후위기 관련해서 좀 길게 준비를 해왔는데 짧게 좀 말씀드리자면 저는 아까 컨트롤 타워 말씀하셨는데 기후위기 대응국이라도 만들어져야 되지 않냐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은 현재 기후위기가 여러 피해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주도의 예산은 대부분 재난 쪽에 재난을 예방하거나 사후에 어떤 복구하는 이쪽에 주로 이제 집중이 되어 있고, 앞으로 다가오는 기후위기에 대해서 어떠한 이제 준비나 모니터링이나 뭐 농업이나 어업이나 이런 데서 앞으로 계속해서 생계 위기까지 드러나게 될 텐데 여기 부분은 이제 중심적으로 어떤 좀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국이 하나 빨리 좀 신설돼야 하지 않을까. 이게 좀 이게 따로따로 나눠져 있는 게 아니라 사실 기후위기가 전반적이 걸쳐져 있는 거라서 네. 거기에 맞게 좀 그걸 대응할 수 있는 어떤 부서가 좀 신설이 좀 시급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컨트롤 타워 얘기부터 좀 대응들, 예산 정책들 다 지금 비슷한 얘기들이신 것 같아요. 기후위기가
지금 제주도가 뭘 하는 것 같지만 뭘 하는지 잘 모르겠다. 지금 구체적인 액션이 필요한 상황인데 이걸 컨트롤할 기구도 없고 그리고 예산이나 정책도 보이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이거 2024년에는 좀 잡힐까요? 예산상으로는 이제 기후위기 관련 예산이 없는 건 아닌데 사실 더 들다 보면 기존에 하던 사업들 이렇게 다 모아놓은 수준인 거죠. 네. 핵심적으로 말씀하셨던 컨트롤 타워라든가 이런 것들은 잘 안 보이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도정에 좀 이렇게 이런 의견들이 잘 반영돼서 변화가 지금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한번 주제인데 이건 내년 전망입니다. 2024년 아마 가장 큰 내년 벽두부터 가장 많이 나올 얘기들은 총선 이야기겠죠. 내년 총선 전망 어떻게 하시는지. 네, 임정인 기자님. 핫하겠죠. 아마 내년은 뭐 투표와 재판에 네. 그러니까 행정체제 개편 투표도 있을 거고 네. 총선도 있을 거고 이제 오영훈 도지사에 대한 그 선거도 있을 거고. 선고도 네. 1심에서 아마 그 대법원까지 어떻게 내년에 다 끝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이해인데 어째 총선도 이 도지사의 재판과 또 연동이 안 될 수 없는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총선은 뭐 많이 좀 재미있게 진행이 되지 않을까, 많은 관심을 받지 않을까. 뭐 제주식 갑이든 을이든 서귀포든 특히 서귀포인 게 아까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제2공항이 과연 표에 어떻게 반영이 될까도 약간 궁금한 상황이고 제주시 갑인 경우에는 아마 당내 경선이 좀 강화, 그러니까 좀 그 열기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변수는 이 당내 경선에서 떨어지신 분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 무슨 나올 것인가, 아닐 것인가 이 부분이 뭐 관전 포인트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내년 선거까지 아주 구체적으로 짚으셨는데 우리 강 대표님 어떻게 내년 총선의 최대 뭐 이슈가 어떤 것이 될까요? 그러니까 제주도 상황만 놓고 보면은 국민의힘이 네. 대대적인 혁신이나 새로운 인물이 없으면 안타깝게도 또 다른 보수 정당이 민주당이 압승할 가능성이 많다고 네. 보여지고요. 그 와중에 진보 정당은 약간 분열돼 있기 때문에 사실 제자리를 찾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던 서귀포 같은 경우에는 제2공항 이슈가 국힘이든 민주당이든 다 찬성이기 때문에 사실 생각보다는 큰 이슈가 안 될 것 같은 좀 느낌이 있고 갑 지역은 말씀하셨던 대로 어쨌든 예선전이 중요한 그런 상황이 돼버린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에 큰 변화가 없는 날 내년에도 민주당이 아마 압승하게 될 것 같다 이런 정도 전망까지 해주셨는데 조 기자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아무래도 뭐 그 현 정부에 대한 어떤 판단으로서 또 내년 선거가 더 주요하게 좀 이뤄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거기다가 뭐 하나의 바람으로는 우리가 앞서서 계속 이야기했지만 좀 기후위기 대응에 좀 어떤 선도적인 어떤 공약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제 현재 분위기 아니라 나의 바람이다. 아니, 우리 제주 전체가 살기 위해서는 그런 정책이 필요하죠. 필요하다. 김준호 국장님. 앞서 말씀하신 것대로 결과적으로 이번은 어떤 정권 심판이냐 아니면 정권 지키기냐 이걸로 어쨌든 진행되는 총선이기 때문에 제일 걱정되는 것 중에 하나가 앞서 뭐 기후위기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정책 선거가 실종되지 않을까. 결과적으로 민심에 관련돼 있는 그런 어쨌든 판단만 작용할 뿐이지 실질적으로 그 안에 제일 중요하게 녹아내야 될 어떤 정책들이나 공약들이 좀 부실해지지 않을까 이런 걱정들이 좀 있습니다. 실제로 반영이 안 되거나 이런 것들도 좀 많아지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있고요. 뭐 저희는 어쨌든 정책 제안 계속 하긴 할 건데 네, 어쨌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정책이란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약해지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어서 뭐 이런 부분들은 지금 예비 후보들로 뭐 나와 계신 분들도 계시고 앞으로 이제 뭐 등록하실 분들 계시겠지만 정책을 좀 많이 걱정해 주십사. 이게 어쨌든 도민들이 살아나고 국민들이 살아나려면 결국 좋은 정책이 나와야 되는 것이고 그 좋은 정책으로 결과적으로 국가가 앞으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 꼭 챙겨 주십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뭐 우려하신 것처럼 대통령을 지지할 것이냐 견제할 것이냐라는 선거가 전체 구도이겠지만 또 제주 선거에서만이라도 정책 선거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까지 주셨는데요. 아마 내년 총선 전망 우리가 예언은 아니지만 어떻게 될지 알 수는 없겠죠. 여러 가지 변화가 있겠지만 내년 선거에서 정책 선거가 됐으면 좋겠다는 것은 좀 공감이 가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토론을 하다 보니까 전망 과제 좀 대충 우리가 좀 훑듯이 빨리 좀 지나버린 것 같지만 마칠 시간이 또 된 것 같습니다.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짧게 못하신 말씀들 마무리 멘트 한 30초씩 듣고 오늘 토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정인 기자님 부탁드릴까요? 네, 뭐 서두에 이야기했듯이 뭐 내년이면 좀 그 살림살이가 좀 나아졌으면 좋겠고 그 사실은 원래 그 문화재 관련 그 네.
부분들이 많이 바뀌어요. 내년 되면 문화재청이 국가유산청이라는 유산이라는 용어가 들어가는데 제주도 해녀유산이 지금 올해 이렇게 각광을 받았듯이 다른 분야, 다른 제주가 갖고 있는 여러 문화유산들이 새롭게 조명되기를 바라봅니다. 네, 문화유산을 새롭게 조명하는 기회를 만들어 보자라는 말씀이시고 강 대표님. 예, 그 도정으로 한정하면은 하늘을 나는 정책도 매우 중요해 봅니다. 미래 전략적으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지영 기자님 말씀처럼 당장 도민들의 생활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네. 도정에서는 이 부분도 놓치지 말고 좀 꼼꼼하게 챙겨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민생을 챙기자. 네, 조수진 기자님. 네, 저 자꾸 여기 김조덕 국장님 계신데 자꾸 기후위기를 제가 하게 돼서 좀 쑥스럽긴 합니다만 얼마 전에 아일랜드 더블린에서 국제 행사가 열렸는데 거기서 김희연 정무부지사가 제주도 기후위기 대응 정책을 대표적인 소개한 사례가 뭐였냐면 남방 큰돌레고래와 함께하는 플로깅 그리고 일회용과 없는 청정 우도 캠페인이라고 하더라고요. 물론 중요한 캠페인이긴 한데 이게 과연 제주도를 대표하는 기후위기 대응 정책으로서 소개될 만한 것인가라는 데에서 굉장히 좀 우려가 있었고요. 내년에는 어떤 진짜 진정으로 제주도가 기후위기 대응을 좀 선도하는, 대응 정책에 선도하는 그런 정책들을 내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내년엔 제주도가 기후위기를 선도해 나가자라는 말씀 구체적으로. 그리고 김정도 국장님. 먼저 선점해버리셨어요, 네, 기후위기를. 선점했으니까 예, 정부로 얘기하면 네. 정부 차원에서 환경 정책에 굉장히 후퇴한 한 해가 2023년 올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제발 더 이상 후퇴 안 했으면 좋겠고 이왕이면 원래대로 복귀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고요. 네. 도정으로 한정해서 말씀드리면 사실 환경과 관련돼서 뚜렷하게 뭔가 보여지는 것들이 없습니다. 뭔가 대표할 수 있는 것들도 보여지지 않고요. 물론 생태법인이 있긴 합니다만 그 외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굉장히 좀 환경과 관련된 정책들이 좀 약해 보이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 원래 또 이제 오영원 지사께서도 공약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환경과 관련돼 있는 내용들을 좀 더 굵직하게 보여주십사 그런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기대이신 거죠? 기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연말에 바쁘신데도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신 우리 임재영 기자님, 그리고 강호진 대표님, 조수진 기자님, 김전도 국장님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토론 어떻게 보셨습니까? 2023년 올해보다 더 나은 한 해가 될 수 있을까요? 도민들에게 더 나은 한 해라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기름값, 공공요금, 밥값, 집세와 같은 생활 물가는 좀 내리고 임금은 오르고 일자리는 늘어나고 그리고 생활하는 비용을 보장해주는 제주도가 그런 살고 싶은 도시가 되기를 바라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